누구야? 저녁 8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남편의 휴대폰의 진동이 울렸어요. 순간적으로 제 시선을 휴대폰으로 향했고 저는 선명한 네 글자를 보고야 말았어요. 보고 싶다. 그 화면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제 인생은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범하게 흘러갔을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발신자는 가람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회사 후배야. 업무 관련된 거. 남편이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으면서 제 눈을 피했어요. 15년을 같이 산 사람의 거짓말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리는 진동음.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순간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향해 뻗어진 제 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내가 전화 받을까? 안 돼. 남편이 소리쳤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15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41살 평범한 아내가 선택하게 될 계획이 얼마나 잔혹할지를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1살이에요. 수도권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10년째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숫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작은 변화도 금세 눈에 들어오죠.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늦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코트를 입고 다니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늦은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는데 그날은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톡톡톡 리듬감 있게 뭔가를 써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겼어요. 파 볶는 냄새도 났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요리를 하다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가니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도현, 제 남편이에요. 45살이고 중소철물업체에서 과장으로 일하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에요. 15년을 같이 살면서 앞치마 두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해? 물으니까 남편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환한 미소였는데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서 와.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준비했어. 남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마치 라디오 진행자처럼 경쾌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한 집이거든요. 서로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김치찌개 하나에 밥 2그릇 정도로 대충 먹던 우리 집 식탁이 아니었거든요. 하얀 접시에 나물 3가지를 정성스럽게 담아놨고 김치도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놓았어요. 젓가락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두부도 네모반 듯하게 썰어 넣었더라고요. 평소 남편이 된장찌개는 그냥 된장 풀고 끝이라고 말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는 화요일 저녁인데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이야? 손가방을 소파에 놓으면서 물었어요. 그냥.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남편의 대답이었는데 저는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 재밌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야근도 그 때문이었고요. 힘든 거 없는데? 아니야.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 남편이 밥을 퍼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표정이 어두웠나요? 오히려 요즘 기분이 좋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은 어떤지, 과장님은 괜찮은지, 점심은 뭐 먹었는지. 평소에는 응 정도로만 대답하고 휴대폰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까 더 이상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월말 정산이랑 세금 계산서 처리했지. 평소와 같아. 힘들지 않았어? 아니, 괜찮았어. 그래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계속 제가 힘들다고 우기더라고요. 마치 제가 힘든 게 기정사실인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불빛과 함께 진동했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이 환해지면서 미리 보기가 떴어요. 발신자 이름은 가람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보고 싶다. 네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심장을 주먹으로 친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을 슬쩍 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말라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야?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차분했어요. 아, 회사 후배. 업무 관련된 거야. 남편이 대답했지만 업무 관련 메시지가 보고 싶다일까요? 더구나 저녁 7시 20분에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말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사라졌거든요.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이 오늘 유난히 다정했던 것도, 평소에 안 하던 요리를 한 것도, 계속 제가 힘들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왜 안 먹어? 남편이 물었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배가 별로 안 고파.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남편이 일어서면서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전화를 하려는 건지 메시지를 보내려는 건지 뻔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으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에서는 하얀 김이 올라왔어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인데 이제는 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어요. 가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나이는 몇 살일까? 예쁠까? 남편보다 어릴까? 화장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였는데 정확한 말은 못 들었지만 톤이 달랐어요. 저한테 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건 집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거요. 행복하다고 믿었던 15년이 사실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가슴 한편이 쉬어왔어요. 마치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거의 웃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미안, 급한 전화였어. 업무 관련?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똑바로 보면서요. 응, 내일 회의 준비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거든요. 15년을 같이 산 사람의 거짓말은 금세 알 수 있어요. 더구나 남편 회사는 내일이 수요일인데 무슨 회의를 저녁에 준비한다는 건지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반응으로 확신했어요.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아무것도. 저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그릇을 담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 지르고 따질까요? 울면서 매달릴까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평소처럼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면서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살짝 꺼지면서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 뭔가 말할 게 있지 않아? 남편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한번 핥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없는데. 왜 그래?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기다리겠다고.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보통은 11시까지 텔레비전을 보는데 9시 반쯤 되니까
하품을 하면서 침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람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보고 싶다는 세 글자도요. 침실로 들어가서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 더 깊이 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 봐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렸던 안경을 닦은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마도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도 남편이 요리를 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니 또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칼질하는 소리, 기름 볶는 소리, 그리고 평소보다 밝은 남편의 목소리까지요. 어서 와. 오늘도 늦었네. 남편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억지 미소였어요. 이제는 그게 확실히 보였습니다. 식탁에는 어제보다 더 정성스러운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불고기까지 해놨더라고요. 남편이 불고기를 해본 적이 언제였나요? 결혼 초기에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또 뭔 일이야? 물으니까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냥 당신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제가 언제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했나요? 오히려 기름진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더라고요. 김치도 올려주고 무나물도 올려주고.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먹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이 먹어. 너무 마른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에 살이 좀 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피하려는 듯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면 금세 다른 곳을 보더라고요. 회사 일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당신은? 나도 별일 없었고, 후배들은 다들 괜찮고, 의도적으로 물었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응, 다들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미세하게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새로 온 사람은 없어? 계속 캐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남편이 되레 물었어요.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밥을 먹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녁 7시 20분쯤. 남편이 재빨리 확인하더니 화면을 엎어놓았습니다. 누구야? 회사에서.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어느 부서? 영업부. 남자야, 여자야?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목소리가 들렸는데 젊은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응. 여자 후배야.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여자라는 거요. 이름이 뭐야?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최가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어제 메시지를 보낸 가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요. 나이는? 글쎄, 20대 후반 정도? 20몇? 정확히는 모르겠어. 남편이 점점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관심 있어서. 당신 직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잖아.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 키는? 보통. 예뻐.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글쎄, 그런 거 신경 안 써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신경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발신자 표시에 가람이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봤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슬쩍 봤어요. 왜 안 받아? 별로 중요한 전화가 아니야. 업무 관련이라면서? 나중에 받아도 돼.
남편의 변명이 점점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그 사람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뭔 소리야? 그냥 후배인데. 후배가 저녁 시간에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 저는 어제 본 메시지 내용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뭐야? 업무상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보고 싶다가 업무상 표현일까요? 그럼 내가 전화 받을까?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진동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너무 크게 말한 걸 깨닫고 당황했어요. 왜 안 돼? 그냥. 업무상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영업부 후배와 뭔 비밀이 있다는 건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났어요. 설거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저를 달래려는 듯 했어요. 괜찮아. 저는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마 그 가람이라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요. 그것도 회사 후배라는 거요. 20대 후반이라고 했으니 30살도 안 됐겠네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거예요. 그리고 예쁠 거예요. 남편이 부인했지만 분명 예쁠 거예요.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응, 미안해. 지금 상황이 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알겠어. 조심히 들어가. 마지막 말이 제일 충격이었어요. 조심히 들어가라니. 연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전화가 끝나고 남편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다 끝났어. 저는 마지막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다고. 남편이 제 뒤에 서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거리를 두고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내일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 좀 늦을 것 같아. 얼마나? 10시쯤?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그 가람이라는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알겠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의심하는 것보다 확실히 아는 게 낫더라고요. 그날 밤도 남편은 일찍 잠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최가람, 20대 후반, 남편 회사 영업부 후배. 이제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어디서 일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메시지 하나와 수상한 전화 몇 통뿐이에요. 더 확실한 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말했던 회식 날이었어요. 오후 6시쯤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회식 때문에 늦을 것 같아. 저녁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먹어. 알겠어. 몇 시쯤 들어와? 글쎄, 늦으면 10시 넘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회식일까요? 아니면 그 가람이라는 사람과 만나는 걸까요? 저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서요. 남편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의심하고 관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밤 8시쯤 되니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은 열쇠가 있으니까 초인종을 누를 이유가 없고 예상한 방문객도 없었거든요. 거실에서 현관 쪽을 보니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여자 같았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댁 맞나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또렷하고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과장. 남편을 말하는 거겠죠. 누구신데요? 회사 동료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회사 동료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는데 동료가 집에 찾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문 밖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얼굴은 예뻤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피부가 좋아 보였어요. 나이는 정말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하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시라고요? 최가람이라고 합니다. 박 과장님 회사에서. 최가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회식이라고 나갔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회식이 일찍 끝나서요. 박 과장님이 케이크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회식이 일찍 끝났으면 남편이 집에 와야 하는데 왜 케이크를 가져다 달라고 하겠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람이 놀랐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전해드리고 가려고.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강하게 권했어요. 아니, 사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가람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계속 불편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냥 케이크만 두고 갈게요. 이미 들어오셨는데 뭐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저는 가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람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케이크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뭐 드실래요? 물, 아니면 커피. 물이면 됩니다. 가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어요. 일회용 종이컵에요. 집에 온 손님한테 종이컵을 주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가람이 컵을 받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했어요. 정말 예뻤어요. 남편이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피부도 하얗고 눈도 크고 코도 오뚝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뻤습니다. 회사에서 뭐 하세요? 영업부에서 일합니다. 영업 일이 힘들죠? 괜찮아요. 대답이 짧았어요.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가람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냥. 같은 회사라서요. 같은 부서예요? 아니요. 다른 부서인데 업무상 만날 일이 있어서. 거짓말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는데 거실로 들어오더니 가람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람 씨?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에? 케이크 가져다 달라고 하셨잖아요. 가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언제 케이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나요? 아, 그래. 미안해.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회식은 어땠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 응. 일찍 끝났어. 몇 시에? 8시쯤? 그럼 왜 지금 들어온 거죠? 8시에 끝났으면 1시간 전에 들어왔어야 하는데요. 그럼 어디 있었어? 1시간 동안?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그냥. 바람 쐬고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분명 가람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가람 씨도 회식에 참석하셨어요? 저는 가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른 부서라서. 그럼 어떻게 케이크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는 건지요? 회식에도 참석 안 한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케이크 얘기를 들으셨어요? 가람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내가 회식 끝나고 전화했거든. 누구한테? 가람 씨한테. 왜? 케이크를 사다 달라고. 왜 갑자기 케이크를?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의 대답은 점점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는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 게 별로라서요. 남편이 모를 리 없는데요. 그냥. 남편이 말을 못 맞췄어요. 저는 가람이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봤습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리본도 달려 있고요. 어디서 사셨어요? 근처 케이크 가게에서요. 혼자 사러 가셨어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가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말했어요. 같이 갔어. 뭔 케이크가 좋을지 몰라서. 드디어 인정했어요. 함께 있었다는 거요. 회식 끝나고 같이 케이크 사러 갔다는 얘기네요? 응. 둘이서? 응. 다른 사람들은 안 갔고?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람을 봤어요. 케이크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가람이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아직 차도 다 안 마셨는데요. 좀 더 계세요. 저는 가람을 말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가람이 어떤 관계인지 더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가람이 들고 온 종이컵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물을 반쯤 마신 채로요. 남편이 소파에 앉으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뭐 마실 거 있어? 응, 물 좀.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찬장에서 남편이 평소에 쓰는 머컵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도자기 컵이에요. 결혼 기념품으로 받은 커플 컵 중 하나였습니다. 정수기에서 찬물을 받아서 남편에게 건넸어요. 남편이 고맙다는 듯 받았습니다. 가람이 그 모습을 보더라고요. 자신은 일회용 종이컵이고 남편은 예쁜 도자기 컵인거려.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람을 봤어요.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정도요. 그럼 아직 신입이시네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게. 가람이 잠깐 멈칫했어요. 제 질문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선배님들이라고 했는데 시선은 남편을 향하더라고요. 특히 누가 많이 도와주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가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들 잘 도와주세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친한 분이 있으실 텐데요. 가람이 남편을 힐끔 봤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다 친하게 지내잖아. 그래도 더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케이크도 같이 사러 가고 그러면. 저는 놓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목을 한번 가다듬고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우리 남편하고 친해지셨어요? 이번에는 가람에게 직접 물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고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 구체적으로 언제요? 글쎄요. 정확히는. 가람이 말을 흐렸어요. 남편을 또 봤습니다. 여름쯤부터 아닌가?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여름부터라고 했으니까 벌써 서너 달 된 거네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친했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뭔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친해질 만한. 별거 아니야. 그냥 업무상 만날 일이 많아져서. 남편의 대답이었지만 가람의 표정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떤 업무요?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냥. 프로젝트 관련된 거. 가람 씨 부서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나요? 가람에게 물었어요. 가람이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영업부라서. 그럼 어떻게 프로젝트 관련된 일로 만나시죠? 질문이 논리적이었어요. 가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또 끼어들었어요. 영업 쪽에서 자료가 필요해서 도움을 받았거든. 자주요? 가끔. 가끔이 얼마나 자주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가끔이 아니에요. 꽤 자주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점심도 같이 드시나요? 가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 반응을 보니까 점심도 같이 먹었나 봐요. 가끔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먹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끼리요? 몇 명 정도? 서너 명. 거짓말 같았어요. 서너 명이면 누가 있는지 말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누구랑요? 그냥 같은 층 사람들.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같이 먹나? 응, 가끔. 자주. 그렇게 자주는 아니야. 또 가끔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과 가끔 점심을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람의 손을 봤어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안 했나 봐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가람이 놀랐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연인은 있으세요? 가람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어요. 그런 건 개인적인 일이라. 그냥 궁금해서요. 예쁘신데 연인이 없을까 해서. 가람이 더욱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가람 씨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질문받기 싫어서요. 맞아요. 저 이제 가볼게요. 가람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 물도 다 안 마셨는데요. 저는 가람의 종이컵을 가리켰어요.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마셨어요. 그래도 다 마시고 가세요. 아까우니까. 강요에 가까웠어요. 가람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가람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화장도 연하게 했는데 피부가 좋았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향수 냄새도 좋았어요. 남편이 이 사람에게 끌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리고 예쁘고 활기차 보이니까요. 어디 사세요? 이 근처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룸메이트랑 같이. 집은 어떤 곳이에요? 오피스텔? 네. 가람이 점점 지치는 것 같았어요. 계속되는 질문에 피로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다리를 계속 떨고 있었거든요. 가람 씨, 우리 남편한테 고마워해요?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네. 회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고마워하시냐고요. 가람이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마워해요. 어떻게 고마워해요? 그냥 말로. 말로만요? 가람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끔 커피도 사드리고요. 자주요? 가끔. 또 가끔이었어요. 모든 게 가끔이라고 하네요. 비싼 커피예요? 아니요. 그냥 자판기 커피. 자판기 커피라고 했는데 남편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 자판기 커피 안 마시잖아? 남편이 당황했어요. 맞아요. 남편은 자판기 커피를 싫어해요. 쓰다고 해서 안 마십니다. 그냥 마시게 돼. 언제부터? 요즘. 왜 갑자기?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람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자판기 커피예요? 가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면 가끔 카페에서도.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사준다는 거였어요. 어떤 카페요? 회사 앞에 있는. 둘이서만 가요? 가람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둘이 그냥 동료가 아니라는 거요. 함께 카페에 가고 케이크도 같이 사러 가고 저녁 시간에 전화도 하는 사이라는 거요. 물 다 드셨네요. 이제 가셔도 돼요. 저는 가람의 빈 종이컵을 봤습니다. 언제 다 마셨는지 빈 컵이 되어 있었어요. 가람이 안도하며 일어났어요.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케이크 고맙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람이 현관으로 가면서 남편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가람이 나갔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머그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가람이 나간 후 거실에는 정적만 남았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컵을 봤습니다. 하나는 가람이 쓴 구겨진 종이컵이고 하나는 남편이 쓰던 파란 도자기 컵이었어요. 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뻔했습니다.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정수기 앞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받아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그때 문득 예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신혼 때였어요.
남편과 처음 이사 온 집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도자기 접시 세트가 있었어요. 결혼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여는 순간 접시 하나에 금이 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금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보이지도 않잖아. 그냥 써. 하지만 저는 그 접시를 따로 빼놨어요. 손님용으로는 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작은 금이라도 결국 깨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접시는 지금도 찬장 맨 아래 칸에 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채로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 마음도 그릇과 비슷하구나.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남편이 불편한 듯 말을 걸었어요. 물 많이 마시네. 목이 말라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빈 컵을 들고 다시 거실로 왔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컵을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구겨진 채로 버려지는 종이컵을 보니 뭔가 서글펐어요. 남편의 머그컵도 가져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고 꼼꼼히 닦았어요. 다른 사람이 만진 컵을 닦는 기분이었습니다. 컵을 말리면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던 적이 있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했습니다. 저는 매일 죽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이불도 자주 갈아 깔아줬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역시 아내가 있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말이었지만 왜인지 서운했어요. 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간병 때문인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저를 여자가 아니라 가족으로만 보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가람한테서 온 거겠죠. 뭐 하는 거야? 그냥 회사 단체 톡방 확인하는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회사 단체 톡방이면 화면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멀리요. 남편이 그걸 눈치챘는지 저를 슬쩍 봤어요. 오늘 그 친구 좀 이상하게 굴었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가람을 그 친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응. 평소랑 달랐어. 어떻게 달랐는데? 그냥. 너무 긴장한 것 같았어. 당연히 긴장했겠죠. 불륜 상대의 집에 와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으니까요. 왜 긴장했을까? 글쎄, 처음 와봐서 그런가. 남편은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바람피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묘하게 우리 상황과 비슷했어요. 드라마 속 아내는 울면서 남편을 다그쳤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참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채널을 돌렸어요. 아마 불편했겠죠. 일찍 자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남편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가람이 가져온 케이크 상자가 있었습니다. 리본이 예쁘게 달린 하얀 상자였어요. 저는 그 상자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딸기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작고 예쁜 케이크였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딸기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런 케이크를 좋아할 사람을 생각해보니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람 같은 젊은 여자가 좋아할 만한 케이크였습니다. 혹시 가람이 고른 걸까요? 남편이 가람의 취향에 맞춰서 산 걸까요? 케이크를 다시 상자에 넣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먹지는 않을 거지만 버리기도 아까웠거든요.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도 조용히 누웠어요. 남편과 거리를 두고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 지르고 울면서 매달릴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속 살까요? 둘 다 싫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금이 간 그릇을 계속 쓸 수는 없다는 거요. 언젠가는 깨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깨지기 전에 스스로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정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깨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 다음날 저녁 남편이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회식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이번에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혼자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계부를 쓰려고 모아둔 영수증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저는 꼼꼼한 편이라 큰 지출은 다 기록해두거든요. 상자를 꺼내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영수증들이었어요. 남편이 카드로 결제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주유소, 편의점, 식당, 평범한 지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이상한 지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페베네에서 10,000원, 같은 날 또 카페베네에서 8,000원. 한 번에 10,000원이면 커피 2잔 값이에요. 남편이 혼자 커피를 2잔 마셨을까요? 더 찾아보니 카페 영수증이 더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12,000원, 할리스에서 9,000원. 모두 여름 이후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카페를 자주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믹스커피 타서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케이크집 영수증도 있었어요. 파리바게뜨에서 25,000원, 뚜레쥬르에서 30,000원. 어제 가람이 가져온 케이크와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꽃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에 30,000원. 꽃집 이름은 플라워 가든이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꽃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였어요. 영수증을 더 뒤적거리니 또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액세서리 가게에서 100,000원, 화장품 가게에서 50,000원. 남편이 화장품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화장품을 잘 안 쓰는 편이라 남편도 알고 있는데요. 제일 충격적인 건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랜드 호텔 디너 뷔페 15,000원.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한다면서 호텔에서 디너 뷔페를 먹었다는 얘기였어요. 혼자서요? 50,000원이면 2명이 먹을 만한 가격이에요. 저는 영수증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보였습니다. 여름부터 시작된 카페 지출들, 점점 늘어나는 꽃과 선물들, 그리고 최근의 호텔 디너. 모든 게 가람과 친해졌다는 시기와 일치했어요. 저는 영수증들을 테이블에 가지런히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증거를 정리하는 수사관처럼요. 밤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남편이 테이블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영수증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쓴 돈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테이블에 가까이 와서 영수증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왜 꺼내놨어? 확인하려고. 뭘? 당신이 어디서 누구랑 뭘 했는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카페베네에서 커피 2잔. 누구랑 마셨어?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꽃집에서 장미 한 다발. 누구 주려고 샀어? 또 대답하지 않았어요. 호텔 디너 뷔페. 누구랑 갔어? 이번에도 침묵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날짜를 말했습니다. 7월 15일 카페베네, 7월 23일 스타벅스, 8월 5일 꽃집, 8월 12일 화장품 가게. 남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9월 25일 호텔 디너. 모두 누구와 함께였을까?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다 미안해.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람 씨랑 그런 사이야? 직접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작게요. 언제부터? 여름부터. 얼마나 심각해? 그냥 좋아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다는 표현이 더 상처였어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감정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궁금한 것도 없었고 들어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들을 차근차근 개어서 넣었어요. 속옷, 양말, 화장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보면 아니야. 어디 가려고? 나가야지. 왜?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남편이 말렸어요. 무슨 얘기?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결정해. 저는 가방 지퍼를 올렸어요. 나는 가람 씨랑 끝낼게. 다시 잘해보자. 남편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왜? 아직 늦지 않았어. 진작에 늦었어. 당신이 거짓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나는 당신을 믿었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몇 달 동안 나를 속였어. 매일매일.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는 하지 마.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따라오면서 계속 말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지켜온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가방 하나 들고 나온 상황에서 갈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 가기도 싫었고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만에 혼자 자는 밤이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는데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갔어요.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제 고향 친구 정수가 있었어요. 윤정수. 저와 같은 나이인 40살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몇 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자격증도 있어요. 서진아. 정수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 교회에 자주 안 나왔거든요. 언니. 저는 정수를 불렀어요. 같은 나이지만 정수가 몇 달 빨라서 언니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정수와 함께 상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따뜻한 조명과 관엽식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언니, 나 어제 집에서 나왔어. 조용히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정수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 가람이라는 여자, 영수증들, 그리고 어젯밤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말하는 동안 정수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어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정수가 말했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화나지 않아? 화는 나. 근데 그것보다 실망이 더 커. 정수가 휴지를 건넸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래서 언니한테 상의하러 왔어. 정수가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좀 더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지금은 너무 감정적인 상태니까. 감정적이야? 나는 오히려 차분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 거야.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제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 정수가 물었어요. 글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그러면 나만 더 피곤해질 것 같아. 현명한 생각이야.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위자료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정수가 차를 끓여서 건넸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 성급하다고? 응. 물론 남편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봐. 정수의 말이었어요. 뭘 더 냉정하게 생각해? 일단 경제적인 부분. 너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생각해보니 그 부분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월급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월급만으로 혼자 살기엔 빡빡할 거야. 전세금은 어떻게 하고? 맞았어요. 집의 전세금 대부분은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도 만만하지 않아.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다 복잡해. 정수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지. 정수가 찬찬히 설명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응. 그리고 당분간은 따로 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 감정이 정리되면 그때 최종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 합리적인 조언이었어요. 근데 언니, 나는 용서할 생각 없어. 절대로. 그건 내 마음이니까 존중해. 다만 용서하지 않는 것과 복수하는 건 다른 거야. 정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복수는 상대방을 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거야. 특히 너 같은 사람한테는. 나 같은 사람? 착하고 순한 사람. 복수 같은 걸 하면 나중에 후회할 타입이야. 정수가 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계산해서 받을 건 받고 끝내. 위자료 말하는 거야? 응. 큰 돈은 바라지 말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받아.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져. 정수의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해 줄까?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남편이 잘못한 게 명백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증거도 충분했고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야. 합의 이혼이면 더 싸고. 정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정 전문이야. 연락처 줄까? 고마워, 언니. 정수가 명함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서진아, 혼자 있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응.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정수에게는 중학생 딸이 둘 있었어요. 아니야, 민폐 끼치기 싫어.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거야. 그럼 원룸 구하는 것도 도와줄게. 정수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뿐이었는데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복수보다는 정리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가람에게 상처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교회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짧고 명확한 문자였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 후,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벽을 맞고 있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이라 햇빛이 잘 안 들어왔지만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창틀에는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어요. 킨답소스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정수가 집들이 선물로 가져다 준 거였어요. 처음에는 식물을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의외로 잘 자라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잎사귀가 있나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작은 잎이 하나 돋아나 있었어요. 오늘도 잘 자랐네. 혼잣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했거든요.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만큼 주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법정 기준보다 더 받았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남편이 죄책감이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람과의 관계도 끝났나 봐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지만요. 가장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고 살아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아들한테요. 네가 잘못했으니 서진이가 떠나는 거다. 붙잡지도 마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마지막에 용돈도 주셨어요. 받기 싫었지만 정성이니까 받으라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나름대로 예쁘게 꾸몄어요. 원목 테이블 하나, 작은 소파 하나, 침대 겸용 매트리스 하나. 최소한의 가구들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정수가 그려준 수채화 하나를 걸었어요.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차를 끓입니다. 녹차나 대추차, 기분에 따라 다르게 마셔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에는 남편 아침 챙겨주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회사도 더 열심히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제 월급이 전부니까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일이 더 재밌어졌어요.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서진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퇴근 후에는 가끔 정수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영화만 보면 되니까요. 주말에는 집 정리를 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혼자 하는 산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제는 아래층 할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온 분이죠?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가끔 반찬 나눠 먹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제 얼굴이 좋아 보인다니. 스스로는 잘 몰랐는데 그런가 봐요. 거울을 보니 정말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더 맑아진 것 같았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을 보니 동네 고양이가 담벼락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듯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 참지 않아도 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요. 하지만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어요. 결혼 전 20대 시절의 자유로움과는 또 다른 거였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차를 다 마시고 회사 갈 준비를 했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데 예전보다 색깔이 밝은 옷들이 많아진 게 보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밝은 색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남편은 제가 보라색 입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촌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라색이 좋았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밤을 발랐어요. 진한 화장은 안 하지만 기본적인 건 챙기게 됐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시더라고요. 어머, 출근하시는구나.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서진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며칠 전에 알려드렸거든요.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제가요. 남편과 가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제 인생과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버스가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은 이제 단단해졌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환하게 열려 있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41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서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서진이 보여주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용기 말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